발로 쓴 칙칙한 기사는 가라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상식에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또 세종에서 염현석 기자도 올라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카더라를 그렇다로 바꾸는 사실주의자 염현석입니다. 네, 저는 시장을 읽는 남자 이주호 앵커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바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오늘 요즘 가장 핫해하는 아이템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통일이죠. 통일. 예. 통일. 통일. 또. 그래서 네. 아니요, 통일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냥. 통일이에요. 뭐 알겠습니다. 다른 거 1주년 뭐 이런 거 1주년 하려고 그랬었는데 아닌 것 같고 네. 그 댓글에서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 남북 경협 이야기 좀 전반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약간 좀 그런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렇게 카더라들이 좀 많았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대부분 남북 경협이 중심이 에너지와 인프라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북한의 경제를 어찌됐건 좀 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가장 기반이 되는 기반 시설을 갖춰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북 경협이 포함된 전반적인 에너지 이슈에 대해서 댓글에도 많이 요청을 하셔서 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제가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에너지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어떤 에피소딕하나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그 남북이 제일 먼저 하기로 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최근에 그 산林개발 사업이 있어요. 네, 그래서 조림 관련주들 막 뜨고 그랬었어요. 나무 심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보는 어떤 환경 박사님이 산林개발 사업이, 산림조성 사업이 되게 어려운 사업이다. 네네. 그러면서 이게 나무를 심는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가 나무가 왜 없겠냐. 많겠죠. 다 없잖아요. 뗄감으로 써서 없던 뗄감으로 거죠. 써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기반이 되지 않으면 산림 개발을 아무리 하더라도 사람들이 가서 다 나무를 베버리기 때문에 에너지 기반이 안 되면 산림이 안 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식량. 네. 식량이 없으면 산에 가고 사람들이 다 캐간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식량과 에너지가 되는 그 기반 사업이 안 되면은 산림 개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아무리 나무를 심어도 안 된다는 거죠. 나무 자라는 건 수십 년 걸리는데 예. 뗄감 떼서 태우는 건 하루아침이에요. 하루아침이니까. 그래서 그만큼 에너지가 이제 기반이 되는 중요한 네네. 사업이란 말이죠. 그렇구나. 그 요즘에 남북 경협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이 있어요. 네네. 그 아까 그 권순우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남북 경협에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게 산림 조성 사업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만 유일하게 그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에서 제외가 됐고 당연히 유엔 제재에서도 제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어찌됐건 뭐 산림 조성 사업은 여러 가지 남북 경협 중에 하나이고 우리가 이제 실제로 관심을 갖고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뭔가 이득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프라 조성 사업은 한마디로 SOC 사업을 북한에 깔아주는 거잖아요. 네네. 우리가 까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만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좀 정확하게 될까를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인프라, 그러니까 철도, 그때 저희가 잠깐 말씀드렸던 철도, 그리고 전력, 그리고 이제 자원개발. 보통 이거 3개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먼저 자원개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원개발이라는 게 굉장히 애매합니다. 여러 가지 외신들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뭐 4조 달러,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한 4,200억? 4,200조. 4,200조. 4,200조 정도의 가치가 있는 광물이 있다라고 뭐 얘기하는 데도 있고 최대 7조 달러까지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과거에 한 6조 달러 정도로 북한의 광물이 매장이 되어 있다. 아마 이게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지금 한 400조 좀 안 되죠. 그렇죠. 10배 이상의 가치가 이제 그러니까 북한 땅 속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아니, 어렸을 우리- 때 네. 그 보면은 북한의 풍부한 자원 개발 그 얘기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우잖아요. 네네. 그게 뭐 아무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었나 보네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그 북한에 지금 있는 광물 종이 한 220종 정도 됩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광물 있죠. 종류도 많고 네. 매장량도 많아 보이고. 종류가 많으니까 조금만 있어도 매장량은 많을 수도 있는데 네. 저거 있었으면 좋겠다. 히토류. 히토류는 많이 우와. 있어요. 북한 북한에 많아요? 북중 접경 지역이 원래 히토류가 많이 있는 곳으로 유명을 해요. 네네. 근데 하나 문제가 있어요. 자원이 분명히 많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가능성은 있는데 이게 돈이 될지 안 될지는 확신할 수 없어요. 저희가 그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예전에 네.
MB 시절에 자원개발 많이 했었잖아요. 그때 나왔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매장량이 많다라는 네네. 얘기는 항상 나와 있었어요. 근데 매장량이 많은데 손실을 봤다. 이거는 조금 아이러니하거든요. 이 얘기가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땅에 누구네 집 땅에 금이 묻혀 있다. 그럼 금 캐면 만약 금이 1kg 묻혀 있다. 그러면 그 금을 캐면은 그게 돈이 되는 건데 분명 1kg이 묻혀 있는 건 맞는데 그 1kg짜리 캐냈더니 돈이 안 되고 손실이 나더라 이 얘기잖아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똑같이 1kg씩 아까 금이 네네. 묻혀 있다라고 보면 이렇게 덩어리로 한 덩어리로 이렇게 땅속에 묻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한 번만 파서 빼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모래밭이 그냥 다 금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녹여서 네. 금을 추출을 해서 다시 정제를 하고 그걸 다시 금괴로 만들어야 되는 이 비용이 수반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막 그렇다면 엄청 깊은 데 있어. 막. 네. 캐는데 막 돈 엄청 들어. 막. 그럼 캘 그러면 필요가 없겠죠. 매장량은 많을 수 있는데 이게 경제성이 없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게 그렇기 중요하군요. 때문에 자원개발이 우리나라가 2008년부터 시작했던 네네. 가장 실패한 이유는 매장량만 믿었었던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매장량만 믿다 보니까 이게 매장이 풍부한데 당연히 돈 벌겠지 하고 갔는데 동시에 뒤통수를 2번 맞은 거죠. 매장량은 많았는데 경제성이 없었고 광물값도 떨어져서. 그래서 이제 거의 폭삭 망하게 된 건데 그런 우를 또 성급히 하다 보면 북한에서도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북한에 속았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좀 조심히 접근을 해야 될 사안 같아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얼마 전에 제가 공부하다 뭘 배웠었냐면은 이제 독일 사례랑 공부해 본 거예요. 그 독일이 그 당시에 그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너무 급등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예컨대 이제 독일 근로자들의 임금을 높여줘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다소득으로 동독 근로자들의 임금 높여주다 보니까 다소득으로 이제 흘러가는 걸 막기 위해서 물가가 엄청나게 급등하는데 소득 근로자들의 임금은 하나도 늘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걔네들 초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올리고 금리를 계속 올리는데 거기다 또 그 재원 마련한다고 국채 발행하니까 채권 가지고 내려가면서 국채 금리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분명히 경제는 힘들어지고 있는데 금리만 막 올라가는데 이게 좋은 효과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동독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새로운 투자처가 열린 상태에서 독일 국채에다 투자하면 9%씩 꼬박꼬박 이자를 준대. 이렇게 좋은 수익률을 안겨주는 곳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독일로 흘러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 비용을 도대체 어디서 마련하냐. 우리는 대부분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들만 계속 이제 상상을 하다 보니까 아유, 그 비용을 어떻게 마련해?라고 하지만 그 상황이 오게 되면 금리라는 것을 이용해서 혹은 환율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외국인 투자금들이 들어오게 만들 수 있는, 민간을 그냥 너희 지금부터 삼성전자 여기에다 돈 넣어 이게 아니라 그런 유인책들이 분명히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좀 뭐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겠는데 그 먼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뭐 삼성전자가 들어가든 현대차가 들어가든 공장이 들어가려면 일단 전기랑 도로가 있어야 돼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 뭐 도로야 깔면 돼요. 예를 들어 뭐 황해도 어디에 현대차 공장이 들어간다. 그러면 개성공단까지 깔려 있는 길을 이용하면서 계속 이렇게 연장해서 만들어가면 되는데 문제는 가장 큰 건 전력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전기는 도대체 어떻게 공급을 할 거냐? 우리나라는 북한에 전력을 공급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쓰는 전기가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에서 넘어간 전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개성공단 폐쇄가 됐을 때 가장 먼저 했었던 게 전기와 수도를 끊는 거였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의 전기로 그들이 생산 활동을 하는 거였으니 당연히 막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나라의 발전소, 그러니까 접경 지역에 있는 발전소들을 많이 지어서 전력을 보내줄 건지 아니면 거기에서 필요한 스팟성으로 이렇게 발전소를 지어줄 건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게 좀 더 돈이 덜 들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쪽에다가 짓는 게 나은 거 아닌가? 이게 그러니까요. 잠깐 보낼 거면 여기서 네네. 아니요, 잠깐 보내려고 그래도 그 전봇대 세우고 뭐 그게 전선 깔고 그러려면 전력 산업이라는 거는 망사업이에요. 우리가 네. 흔히 전력 산업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발전소를 얼마나 짓느냐. 뭐 화력 발전소를 몇 개 짓고 원자력을 몇 개 짓고 네네. 수력을 몇 개 짓고 이런 그렇게 걸로 생각하죠.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돈이 되는 산업은 전력망 산업이에요. 아. 이게 나중에 그 소프트뱅크 이야기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될 텐데 그거는 조금 뒤에 얘기를 해보고요. 네네. 이 망을 까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망에서 나오는 그 투자금을 어느 정도 상쇄를 시켜주기 위해서 보통 처음에 망 사업자에게 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권리들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전이 처음에 발전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망 사업을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러 개도국 같은 데서도 그 한전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가 발전 사업과 망 사업을 같이 해요. 왜냐하면 망을 깔아야 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네, 일단 네. 발전소로 돈을 좀 벌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망 사업이 어느 정도 갖춰지면 발전 사업은 떼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민영화 이슈가 선진국으로 갈수록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와, 신기하네요. 그렇기 도로랑 때문에 톨게이트랑 비슷하네요. 네, 우리나라도 약간 지금 그런 과도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망이 정말 잘 깔려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전은 지금 발전 사업자가 아니에요. 한수원부터 해서 발전 5개사가 있는데 얘네들을 민영화를 할 건지 여부가 이제 걸려 있는 거죠. 뭐 그거는 이제 나중에 문제인 네네. 거고 아무튼 이런 전력 산업에 그런 구조가 있다 보니 망을 먼저 깔아주면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손실이 커요. 그렇다면 이렇게 가까운 개성 정도야 뭐 상관이 없겠지만 저기 함경도 뭐 이런 데까지는 깔려면 시간이 많이 백두산까지 걸리잖아요.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이건 그러면 어려우니까. 스팟성으로 발전소를 지어줘야 돼요. 근데 발전소는 굉장히 비싼 플랜트거든요. 그렇죠. 예. 조 단위의 사업이 들어가는 네, 거예요. 네. 그렇게 되려면 어떤 발전소를 지을 건지, 뭐 화력을 지을 건지, LNG를 지을 건지, 판보다 싸진다고요? 화력 발전소보단 PNG. 정치적인 문제에 의해서 그럼 러시아가 짜증나서 잠금 어떡할 거냐, 미국이 삐지면 어떡할 거냐, 공산주의가 돈에 더 밝아요. 인프라의 핵심은 철도예요.